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저희 뉴스탑10은 10위부터요. 9282, 7262 거꾸로 이렇게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주요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딱 하나만 살펴볼까요? 이 사진이 상징하는 바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고 나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면서 상복 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현관문 앞에 한 배달 기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쉽게 라이더라고 요즘 표현하죠. 요즘 소비자들, 시민들이 간편하게 배달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는 건 꽤 오래전부터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얼마 전 부산에서 이 배달 기사가 배달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찍고 나서 음식을 도로 가져간 저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 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영상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 부산인데요. 저렇게 음식 내려놓고 찍고 다시 가져갑니다. 이게 너무 몇 초 안에 벌어진 일이라 저희가 슬로우를 좀 걸어봤어요. 저렇게 배달 인증사진 찍고 배달 왔음을 주문한 사람한테 보내준 다음에 가져갑니다. 홍정순 기자님, 너무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일단 저 사람은 배달 기사입니다. 이제 한 분이 지난달 23일 밤 11시 53분경에 예. 주변 카페에다가 이제 커피 등의 음료를 주문한 거예요. 그리고 한 20분 뒤에 이제 자정 넘어서 밤 12시 13분경에 저렇게 음료가 배달이 됐는데 지금 배달 기사가 놓고 저 배달됐습니다 하고 인증샷 찍었죠. 보통 요즘 인증사진 찍어서 고객한테 이제 보내는 이유가 제가 여기 분명히 앞에 놓고 갔습니다. 이거 가져가지 않으시면 나중에 없다고 하면 본인이 빨리 가져가지 않으신 거예요. 예. 이거 명확히 하려고 마치 증거처럼 저렇게 사진을 찍는 건데 예. 근데 보시면요. 그렇게 찍고 보통은 음료만 놓고 본인은 가야 되죠.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들고 가요. 그런데 마침 지금 이 보시는 영상, 이 복도의 방범 영상이 있어서 이대로 찍혔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 신고를 했는데 이 배달 기사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배달 왔는데 이거 오배송이다 해서 본인이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주문이 취소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자체 폐기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의심스러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자 이제 놓고 이거 오배송인가 하고 뭔가 내가 이 아파트가 아니었냐는 뭔가 이 본인이 받았던 정보, 주소를 확인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인증샷 찍자마자 바로 들고 갑니다. 하나의 동작 같아요. 약간 네. 모르듯이 그냥 바로 갔잖아요. 네, 예. 마치 우리가 이렇게 팔굽혀펴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손 이제 구부려가지고 딱 바닥 찍고 그냥 올라오는 행동처럼 가져가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아니라 이 배달하신 분 얘기인데 본인이요. 이거 배달되고 1시간 뒤에나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 모르겠어요. 물 흐르듯이 하나의 동작처럼 보이는 건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차치하더라도 홍정선 기자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건 이거 이 배달 어플 이용해서 주문한 사람의 입장은 아니다. 배달 후에 1시간 뒤에 취소했다. 배달 기사 거짓말한 거다. 이건 이 해당 배달 어플 보면 다 나와 있는 숫자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 기사의 해명에 대해서 이 배달자가 그러니까 주문을 한 분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를 바로 가져간 게 오배송인 것 같아서 가져갔다. 그리고 이게 주문이 취소되더니 자체 폐기했다고 하는데 예. 나는 1시간이나 있다가 폐기했다. 그럼 이분 말이 맞으려면 마치 1시간 동안 그럼 오배송이 아니라 원래 배송된 집은 어디지 하고 1시간을 이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취소됐네. 그리고 그때 자체 폐기했다. 저 음료를 그냥 버려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상황이 앞뒤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문한 분은 1시간 뒤에 내가 취소를 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지금 오배송으로 인해서 자체 폐기까지 이어졌다.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도 정말 공감이 된다. 주문자분의 이 속 터짐이 공감이 된다. 예. 이런 의견들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인증샷 다 찍어놓고 음료수를 도로 가져간 이 배달기사. 이게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해당 논란이 꽤 커지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경찰이 보신 그대로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사건 경위까지 조사하겠다. 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배달이 완료됐다는 인증사진을 이 소비자, 구매자에게 보내놓고 정작 음식도 받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례도 볼까요? 예, 저 사진인데 도착 문자가 30초 만에 나갔는데 저렇게 음식 도로 가져간 배달기사가 구 변호사님 또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 그렇죠. 수백 번 주문했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다. 30초 만에 나갔는데 정말 냄새밖에 안 남고 사라졌다. 이런 글이 올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만 남았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구나. 근데 과거에 이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켰는데 딱 열어보니까 몸통이 조립이 안 된다. 몇 개가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개봉금지 C를 붙여가지고 배송했던 사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를 예. 빼먹든 물건 전체를 가져가든 저건 절도죄가 맞고요. 예. 그 법적인 개념을 설명하자면 주문을 한순간 결제가 되면 소유권이 배달시킨 사람한테 넘어가요. 예. 그리고 그 점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점유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물건을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제가 지금 손에 안 쥐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관념적으로 내 물건이다라는 관념적인 점유가 미쳐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집에서 내 물건 가져가도 절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시켰을 때 완료돼가지고 문 앞에 놓기만 해도 배달 완료 사진이 딱 전송된 순간에 점유권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들고 간 순간에는 절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예. 저거는 이해가 절도죄로 됐어요. 형사 문제가 되는 문제라서 경찰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CCTV하고 사실은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배달 어플에 찍힌 잘못 취소된 거 사진 보고 저 영상과 시간 대조해 보면 배달 기사 말이 거짓말인 게 만약에 맞다면 단번에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기자님 잘 말씀하셨는데 바로 집어간 거는 착오에 의한 착오 절도나 과실 절도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놓자마자 바로 간 거는 고의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가져가는 그 CCTV도 아마 확인을 할 텐데 그렇겠죠. 그거를 만약에 가면서 먹었다. 이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 보면 음식 꾸러미도 많지 않고 몇 개 음료수 정도였는데 알겠습니다. 경찰이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 배달 완료 인증샷 찍고 직접 도로 가져간 이 배달기사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10위였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요. 한 남성이 저렇게 돌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신중하고 좀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서요.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맞을 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홍정선 기자님. 건물에서 갑자기 돌멩이 테러가 있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의 한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인 손바닥만한 이 돌이 이제 인도로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날아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글을 작성한 분 또 경찰에 신고한 분은 일단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돌에 맞을 뻔한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나도 맞을 뻔했다.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는데 순서 없다는 걸 느끼는 하루였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나도 죽을 뻔했다. 이거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얘기죠. 사실 이 두 분 말고도 또 이 건물의 1층의 가게 주인도 이제 가게 안에 있다 이렇게 나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바로 눈앞으로 돌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내가 정말 맞을 뻔했다,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건물에 학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한 분에 따르면 예. 이 학원에 있는 학생, 어린 학생의 행동 같다라고 이게 이제 신고한 분의 추정인데 추정이죠, 어디까지.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본인이 딱 돌이 날아오니까 옥상을 봤더니 이제 뭔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 던지지 마 그랬더니 그 옥상 밑으로 이렇게 쏙 숨었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 학원에 마침 이제 이 건물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이분이 제기한 겁니다.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본인의 추정이기도 하고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것 같다. 던지지 말라 소리 지르니까 숨더라. 이게 이 차량이 파손되고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사람 맞았으면 정말 불상사가 아이고 참 끔찍할 뻔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명 피해 없이 차만 부서졌지만 2년 전에 2023년에는 실제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누가 던져가지고 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아까 오셔가지고 저 설명을 해주셨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소송을 하겠다. 당시에 돌멩이를 던진 초등학생, 사실 이 촉법소년이어서 여러 가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만약에 이것도 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이나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라고 하면 또 이 문제의 판이 좀 달라지는 건데 당시에 2년 전에는 인명피해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위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맞은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벌써 2건이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도 따져보면은 예. 손괴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리고 돌이라는 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앞에 특수자가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상해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형량에 벌금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형으로 법정 구속되느냐 집행유예 은전을 받느냐 뭐 이런 정도의 갈림길만 있는 사건인데 결국은 쭉 따지다가 책임 영역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형사처벌 불성립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 예. 그러면 대부분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자기 돈 들여가지고 피해를 입증해 가야 되는 과정 때문에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국가나 뭐 경찰의 책임 뭐 이런 거 뭐 CCTV나 이런 걸로 방지하는 거 이렇게 또 논의가 돼야겠지만 사실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좀 낮춰야 된다는 거 제도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민사적으로 자녀가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물어주는 거를 도의적 책임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이라 가지고 민사 책임도 부정되는 경우에는 예. 부모에게 보호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이 돼요. 그거 법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호 교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평소에 부모님이 잘 가르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게 단순히 보면 돌이 작아 보이지만 저게 얼마나 어떤 높이에서 또 어떤 속도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저 파괴력, 정확히 하면 위험천만한 일들이 이게 좀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옥상에서 날아온 돌에 차량이 이 돌멩이 테러 얘기가 9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부산 관련 이슈들이 이어집니다. 저 안에 있는 건 바로 이 바다의 삶, 뭐 그만큼 귀하다는 해삼입니다. 해삼. 해삼이 글쎄요, 이게 뭐 사진으로 육안으로 보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안 될 텐데 이제부터 이 해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바가지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정송 기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제가 저 사진만 봐서는 저 해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육안으로는 가늠이 안 된다는 표현을 썼던 게 아예 이 본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어떤 분이 카드 지갑과 해삼을 비교 대조해서 올려놨어요. 근데 딱 이 정도의 양이 한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7만 원에 팔았다라서 논란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 돈 넣던 큰 지갑이 아니고 카드 지갑. 카드는 모든 게 다 사이즈가 동일하거든요. 신용카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의 한 횟집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백반이 있는데 그게 이제 1인분에 43,000원에서 2개. 그럼 86,000원이죠. 시키고. 근데 보니까 이제 해삼이 시가라고 써 있길래 사실 이제 백반값 보다 43,000원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보통. 예. 한 비싸도 2만 원이려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밥을 이제 먹으면서 해삼이 나왔는데 또 마침 이게 좀 미지근하고 식감도 별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포장해 달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계산서를 받았는데 예. 그 2인분 값 86,000원 말고 7만 원이 회하고
회 7만 원이 이렇게 써 있어서 이 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해삼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여기서 아니 정말 뭐 해삼을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휴가철이어도 이게 뭐 인심 좋은 집 가면은 이렇게 회 먹으면 조금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 않다 그래도 한 접시 해삼 한 2~3마리에 7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걸 토로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여기까지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싸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현금 5천 원을 이렇게 쥐어주라는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6만 5천 원 정도는 뭐 그런 셈입니까? 네, 6만 5천 원에 5천 원 뭐 이렇게 이거 받고 마음 푸세요 뭐 이런 거겠죠. 오히려 그런데 이 글쓴 분은 그 5천 원을 쥐어준 거에 대해서 더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5천 원을 받고 싶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분도 지금 이제 부산에 이사 간 지 이제 뭐 1년여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부산에 와야지 지역 경제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듣고 싶었던 건데 5천 원으로 그냥 이거면 됐지 않은 식으로 손에 쥐어주니까 오히려 모욕감을 더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뭐 홍 기자 말씀 중에 뭐 해삼은 뭐 서비스로도 주지 않냐라는 건 뭐 예전 얘기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워낙 또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실제로 해삼도 구하기 어려운 해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과연 이 정도 양이 시가로 7만 원이 맞냐? 또 이의 제기하고 좀 문제 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5천 원을 주어줬다.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아예 이렇게 7만 원 해삼 수준은 아니고 홍 기자님 이게 아예 전국적인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어묵 3,000원. 이 부산에서 멀지 않은 기장군에서도 이거 어묵 3,000원 때문에 현장 점검하겠다고 했던 최근의 바가지 논란이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기장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커다란 절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부산에 놀러 온 분들이 걸어서 사실 저 절까지 가고 조금 허기져서 나와서 출출하다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노점상에서 노점포에서 이제 길거리 점포에서 이렇게 파는데 지금 3,000원 써 있길래 이걸 사시는 분이 몇 개에 3,000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개에 3,000원이다. 이 답을 듣고 와 이거 너무 놀라서 이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올리시게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또 핫도그도 파는데 4,000원. 근데 이게 공론화되다 보니까 이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을 하거나 이 행정 지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냥 다만 이게 이제 무신고 점포냐 또 하나는 여기에 어떤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점검하고 이 행정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올해도 철저히 하고 내년에도 또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다 벌어진 일인데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점검이 가격에도 꼭 낮춰라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다고 해서 뭐 마녀 사냥식으로 해당 자영업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런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 않은 가격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영업자 음식점 운영하신 분들이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2차 피해, 3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점검하는 거니까요. 이 휴가철 막바지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이른바 바가지 논란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8위였습니다. 부산 다녀왔고요. 이제 강릉 가볼 차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재난 수준이 된 강릉의 가뭄입니다. 주말 새 전해드렸던 대로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동이 되면서 전국 각지의 소방차가 지금 강릉으로 집결한 상태입니다. 강릉시는 지금 물 공급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요. 비상대책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와, 저수지에도 나는 그렇게 항상 물이 있어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만 말라가지고 막 쫙쫙 갈라지고. 지금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거든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물이 쫄쫄쫄 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그릇에 받아놓고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고 한쪽에서 헹구고.
뭐 물티슈로 화장실 청소한다, 빨래, 샤워는 사치다, 여러 가지 강릉의 어려운 현장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한 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기가요, 강릉 인근의 한 대파밭입니다. 그 성친 부장님, 예. 이제 10월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뭐 보통이라면 지금쯤이면 대파가 이제 허리춤까지 올라와야 되고 푸릇푸릇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이고 누렇게 돼 있고 이제 현실적인 수확의 문제까지 다가왔어요. 뭐 사실상 농민들은 그 자포자기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강릉 시민들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꽤 옛날입니다만 군대 생활할 때 물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예.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초월 이상으로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미 허리춤까지 와야 되는 게 저 정도 높이면은 농민들이 생각할 때 절반 이하로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물 상태라면 농업용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극심히 낮아 보이죠. 전국에는 소방차가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강릉 시민들이 생활할 정도의 물만 공급되지 저렇게 농업용수는 상당히 훨씬 더 많은 양이 공급돼야 겨우겨우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농민들께서는 이 삶의 질 수준뿐만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한 해 이 농사가 지금 사실상 좌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대파밭을 저희 카메라에 담아봤는데 뭐 저렇게 농업연수 공급되는 건 뭐 바랄지도 않고요. 저렇게 누렇게 대파가 죽어가고 있다. 시름만 깊어지는 농민들입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보통 그 물을 채워넣는 저수유를 15%가 붕괴되면 정말 큰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15% 선이 주말새 무너졌어요. 이를 두고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도대체 강릉시 당국은 뭐 했냐? 비만 오기만을 바랐냐? 무능하다라는 비판, 인재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근데 일단 여기까지 됐으니까 사후 수습이 더 중요할 테고요. 저수율이 만약에 10%까지 무너지면 아예 급수가 시간제 격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시간제 격일제라는 거는 씻는 거, 먹는 거 모두 다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물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저수율이 15%가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속도로 가면 24일에는 완전히 고갈돼 버립니다. 예. 그리고 10% 붕괴된 때부터는 격일제 시간제로 급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물을 타기 위해서 우리 아프리카의 굉장히 어려운 데에서는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먼 몇 킬로씩 걸어가는 그런 장면처럼 우리가 이제 배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비가 너무 안 내리는 건 맞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강수량을 따져보면은 예년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이번 달만 놓고 보면은 5분의 1 수준밖에 안 내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 측면에서 준비한 것이 마땅히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시민들께서 더 분노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대로 가면은 시간제 격일제 급수 때문에 이제 준비해 놓은 게 2리터짜리 생수를 135만 병을 준비를 했는데 배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줄 서서 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인당 2리터씩 6일치 생수를 배부하고 뭐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전국에 소방차들이 이제 강릉으로 집결해서 용수 공급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겉으로 보아지는 강릉 시민들의 일단 식수 혹은 씻는 것, 뭐 빨래, 샤워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방차 71대가 투입돼서 정수 운반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보신 그대로 저수율이 10% 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시간을 제한하고 혹은 퐁당퐁당 어느 날은 짝순 날은 물 주고 홀수 날은 못 주고 뭐 이런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볼게요. 예, 2단계. 약수터 물 생수 사용하고 수도 계량기 4분의 1까지만 쓸 수 있고 4분의 3이 지금 잠금 상태예요. 또 하나가 보면 지금 강릉에 얼마 되지 않은 새로 생긴 이제 호텔 수영장, 식당 등도 다 운영을 단축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사우나나 호텔 수영장들도 이제 지금 강릉 시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수영장 사우나도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홍정성 기자님, 근데 지금 딱히 뭐 소방차 총동원은 내려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만 강릉은 5mm도 안 내린다면서요? 네, 찔끔비. 사실 이 오늘 지난 새벽에 여기 서울만 해도 천둥 번개 치고 비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오늘 예. 또 낮에도 한 차례 내렸었죠. 예. 그런데 이 강원 동해안 지역은 5mm 이하 찔끔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년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면서 동해안부터 왔었는데 올해는 이 비가 지금 서해안에서 습기를 머금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태백산맥 넘으면서 태백산맥 서쪽은 비가 오는데 태백산맥 넘으면서 이게 마른 비가 돼서 이 오른쪽에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책은 이 머터밤 축제도 하는 속초처럼 이 지하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강릉은 2027년이나 돼야지 이제 완공된다고 하고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릉 시민들 정말 속이 터지고 정말 그 괴로운 그 심정을 뭐라고 대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운영 단축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희 화면에도 나갔지만 아예 호텔이 공지를 해서 뭐 그렇죠, 당연하죠. 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강릉의 주요 호텔들도 수영장 혹은 사우나 이런 물이 대규모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운영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면 중단. 뭐 지금 이제 관광객 받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게 됐으니까요. 이거 10% 선 무너지면 큰일일 텐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주말 새 강릉을 다녀간 바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 지금 뭐 단비처럼 큰 폭우 혹은 폭우도 아니더라도 좀 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보도 없으니까요. 재난 수준이 된 강릉의 가뭄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6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오늘 개원을 했습니다. 그 여야가 서로 비판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 그런 극에 달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요. 오늘 정기국회 개원일 이제는 옷차림도 극과 극이 됐습니다.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국민께 여러 가지 웃음도 선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상징하는 바가 크겠죠. 알록달록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실제로 기념 촬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잔치집 연상을 하게 했는데 검은 양복에 넥타이, 근조 리본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지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드레스 코드까지 극과 극이 되면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오늘 해외 토픽에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한쪽은 결혼식을 하는데 한쪽은 곡을 하고 있다. 상을 치르고 있다.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참 저게 우리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글로벌하게 우리 캐대헌은 꽤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미치겠는데 예. 근데 오늘의 저 모습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라는 참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한복을 입은 거는 저희 뭐 같은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제 지난번 백혜련 의원이 본인이 건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통합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복을 입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건의를 하니까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좋다, 나도 입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러면 원하는 분들 입자라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회를 다 망쳐놨는데 이 국회가 죽었다. 예. 우리는 상복을 입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자, 우선 통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여야 대표가 악수도 안 하는데 무슨 한복 입는다고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예. 저는 이건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아니 지금 여당 대표는 아예 야당 대표하고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한복 입으면 저렇게 지금 악수를 하고 하나요? 자기들끼리만 악수하잖아요.
똑같아요. 상복 입은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악수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예. 지금 뭐 경사났습니까? 정말요, 이 국민들이 좀 전에 우리가 이 강릉 가뭄 이야기도 했지만 물론 그 자연적인 문제지만 여러 가지 지금 국내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사법 이 일방적 통과 때문에 꽤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한복을 입고 국회가 즐길 상황인지 또 한편으로 이거에 대응한다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는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지 글쎄요, 그들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김병주 의원 뭐 등등 해서 갓을 쓴 여당 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복에 맞춰서 부채까지 갖고 온 의원들도 있어요. 아까 서영대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위성권 의원도 아까 갓을 썼나요? 뭐 이런. 이제 저렇게 김원희 의원도 부채질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뭐 누가 누구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아까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뭐 캐대언의 사자보이스 옷 입지 부고 내주면 조문하겠다. 이게 어쨌든 그래도 여당에게 독주하지 말라는 메시지인데 이건 이 자체로서 누군가가 평가할 수 있지만 약간의 조롱성으로 부고 내면 조문하겠지. 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자 보이즈 옷 입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부고 내주면 조문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은 많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그래도 이제 캐대헌 그러니까 세계를 지금 우리 K컬처가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취지에서 또 화해하자는 취지에서 또 이렇게 한복을 입자고 했기 때문에 사실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취지가 좋으니까 한복 입자는 것은 국민들이 그래도 좋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상복을 입어버리면 이제 국민들이 왜 입었지라는 것이 좀 명분이 공감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 보이스라도 입었다고 하면 조금 비교되고 나름대로 어필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명백하게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연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이 제안했기 때문에 우 의장은 입었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또 안 입었나요? 그러면 안 입었잖아요. 그럼 또 이제 국회의장단에서도 저렇게 드레스 코드가 엇갈리는 것도 있고 성춘 부의장님.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국민의힘이 오늘 이렇게 검은색 양복 넥타이 거의 상복같이 입긴 했지만 2018년에 이른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한번 상복으로 당시 여당에게 비판 목소리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앵커님도 잘 기억을 못하고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면 저희 둘이 이게 정치 고관여층인데 저희가 뭐 기억을 못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겠죠. 저는 이번에 이런 상복 퍼포먼스도 사실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는 저는 저희 민주당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쌍방의 책임이 있죠. 근데 저는 저렇게 퍼포먼스를 한다고 국민이 알아줄까? 지금 어차피 그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입니다. 소수 야당이 저희 민주당 다수인 여당에게 효과적인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다수의 국민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뭐 전환길 씨 같은 사람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걸 못한 상황에서 저렇게 상복 퍼포먼스나 한다고 해서 과연 저희 다수당인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퍼포먼스도 아마 후회 몇 년 후에 뭐 또 어느 당이 또 이런 퍼포먼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뉴스탑10에서 2017년에도 그리고 2025년에도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더라라는 식으로 다시 다뤄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겠죠. 그만큼 대여 투쟁 확실히 하겠다는 본인들의 마음가짐을 옷으로 표현한 거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본회의장 300명 있는 쭉 모습 보니까 옷이 사람 인상해주는 분위기해주는 느낌이 대단하네요. 이 한복과 상복. 최근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이 장재욱 대표를 가리켜서 최근에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측이 사이코패스 논란이 좀 빚어졌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정청래 대표에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내려오셔야지.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각계각층 인사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 했는데, 여기를 꼭 갔으면 좋겠다. 역시 이렇게 현장에 와봐야 돼,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눈물 나네. 우리 내려오세요.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소위 스카이차라고 건설 현장에서는 불리는 고소 작업차입니다. 이 고소 작업차에 이 작업대에 정청래 대표는 5명이 함께 탔습니다. 이 스카이차 내지 고소 장비 차에는 2명만이 탈 수 있습니다.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의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쇼를 해서 되겠습니까? 구자랑 변호사님, 이거 정치적 생쇼다라고 김지현 의원이 얘기한 이유가 여기가 2명 탑승 제한인데 고공농성장 이 농성자를 격려하고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정원 초과했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생쇼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딱히 반박을 할 수 없어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박이 사건이 있거든요. 예전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청소차 뒤에 발판에 올라탄 거 가지고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다. 노동에 대해서 질서나 규칙도 무시해가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정치적 생쇼만 했다라는 비판을 그때 민주당에서 했었어요. 예. 근데 똑같아요. 판박이라서 지금 이게 정치적인 비판과 법적인 위반의 문제 두 가지를 논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 쪽하고 친한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해서 형사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무혐의는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일회적으로 왔을 때 그 법 위반을 논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래서 무혐의는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아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논의는 질 텐데 무혐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예.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쇼다, 안전불감증이다 이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미러링해가지고 오는 비판에 대해서 김재현 최고가 아마 그대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저거를 우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강성필 부회장 이게 네. 모르겠어요. 뭐 백번장부에서 야당 지적처럼 정청래 대표야 현장 상황을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이 갔다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정청래 대표 측이나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인 탑승 제한 그리고 이제 장비. 그래서 저는 탑승한 인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이게 고공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실무자들 왜 이것을 놓쳤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생쇼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세계 최장 고공 농성이거든요. 예. 고용 승계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당 대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찾아간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또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뭐 정원 초과했다라는 비판 아니다. 뭐 이 자체의 정청 메시지는 정 대표 꽤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이 아예 패널까지 들고 나와서 최고위원회에서 정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주호영 의원,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한복을 입었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6위였습니다. 바로 5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에서는 꽤 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처음으로 공개 퇴진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보수 여전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조금 정치적인 것 같아요. 국무회의 와서도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옆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이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리핑을 안 해도 본인이 나가서 SNS에 기자실에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혀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공식 입장들이 이제 우상호 정무석 입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SNS를 통해서 임기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 불가능하다. 업무에서 정책 행위한 거 없다라고 이진숙 위원장이 반박까지 했거든요. 근데 성춘 부의장 이게 그러면 물론 뭐 여권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맞듣지 않고 눈에 가신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대구시장 안 나가면 남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직권 면직은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기소가 된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남은 임기를 채우는 동안 기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상호 정무석께서 말씀하시는 방통위원장이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출마 안 하면 있어도 되느냐? 저희는 출마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 정치적인 목적, 우리가 지금 국무회의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인데 뭐 국무회의 때 논란이 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준비해서 한 이후에 기자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다시 굳이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화를 시킨다. 이것 자체가 뭔가 논란을 만들고 이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은 본인의 정치적 이런 뭔가 레벨을 높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거는 본인이 정말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부의 방향과 무조건 운영 방향을 맞추라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방송사법이 통과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방통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꾸 그 이진숙 위원장은 5인 체제 만들어달라 이런 주장만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때 2인 체제로서 뭔가 좀 편법적 운영을 했다가 사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내로남불의 성격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지금 뭐 보수진영 안에서도 이진숙 위원장 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환길 씨가 나오시면 양보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환길 씨 생각이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근데 전환길 씨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상당히 영향을 행사한 걸로 봤을 때 보수진영에서도 뭐 지금 뭐 대구의 여전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정도로 뭐 추앙을 받고 있으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질문은 이제 이런 설설설만 갖고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였고 성춘 부의장의 논평도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또 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례까지 안 가더라도 정확히 2년 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언론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입니다. 당시 이제 기소 이후에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인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당시 야당 대표 시절 부당하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 이현종 의원님. 그 잣대면 임은정 검사장도 이미 파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나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어만 바꾸면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무한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과 함께 이제 또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이제 아예 방통위를 없애고 뭐 시청각 뭐 미디어 무슨 이런 부서인가요? 뭐 그걸로 바꾼다고 하는데 글쎄 지금 이게 정말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업무 정지가 됐을 때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거 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데요. 감사원에서 일단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징계 조치도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이거는 뭐 굉장히 엄중한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의는 징계도 아닌데 그걸 마치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굉장히 엄중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거 따지면 지금 이 이진숙 위원장의 언급과 좀 전에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최계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면 그분은 물론 이게 임명되기 전이지만 얼마나 많은 정치 편향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말 이 이진숙 위원장과 비교를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 편향적인 언급과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출마하실 거기 때문에 그만두기는 하는데 그럼 이문정 지금 동부지검장은 제가 그러면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조만간 정치권에 나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리고 그때 가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서울중앙지검 했던 이성윤 의원이나 이성윤 지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중앙지검 할 때는 정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 나와서 바로 정치하잖아요.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위원장, 본인 끝까지 그렇게 싸우면 눈물 흘리고 하다가 바로 출마해서 그냥 지금 최고위원 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잣대는 하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를 거면 그 잣대면 이문정 검사장도 이미 파면이다. 이 말 말고도 야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치 압박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실은 이 사람부터 먼저 정리해라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규진 후보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전과 3범입니다. 석사 논문은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도 아니고 블로그에 있는 걸 표절했다고 합니다. 조국 윤미향은 옹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하한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망언 제조기, 막말 제조기입니다. 교육 정책의 책임자가 될 사람이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문제 삼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최규진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르려면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게 상식 아니냐. 바로 청문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막말 친문 논란 혹은 논문 표절 의혹, 음주운전, 만취 상태였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일부 보도를 통해서 최규진 후보자의 구설 하나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과거에 최규진 후보자가 여학생 폭행을 고백했다. 이게 영상에 남아있는 모양이죠. 전교 1등하던 여학생이 전교 12등을 했는데 성적표 나눠주니까 울기 시작했다. 이제 교사 출신이잖아요. 최규진 후보자가. 우는 여학생이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다. 구자란 변호사님, 저도 전후 맥락은 다 모르겠고 어떤 연유였고 최규진 후보자가 얘기를 했네요. 단 한 번이었고 아차 싶었지만 결국 때렸다. 그 아이는 나를 싫어했다. 이게 뭐 일종의 자기 고백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본인이 얘기했고 저 발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주 부적절하고 저건 범죄죠. 그리고 저 맥락도 저 여학생이 남들한테 패기치거나 잘못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1등 하던 여학생이 전교 12등으로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냥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속상해서 울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대화나 이런 게 없이 성적표 받았는데 전교 12등이 우니까 그러면 전교 13등은 어쩌란 얘기냐. 그보다 성적 안 좋은 사람 어쩌란 얘기냐라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최규진 후보자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따귀를 때렸대요. 그게 본인 지금 진술로 남아 있거든요. 여학생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선생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이란 사람이 음주운전도 하고 논문도 표절하고 교사 정도로 선생보다 이제 교사라고 하시니까 예. 교사가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또 내로남불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을 때는 사랑과 존중으로 자라는 학생이 사회에 기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얘기는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후보자를 다시 찾은 분이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분은 앞에 그 이진숙 후보자에 비해서 결격 사유가 더 많다. 저는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확신을 가진 게 저번에 이진숙 후보자보다 낭만 사유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라서 말이 좀 그렇지만 지금 이진숙 자르려면은 최규진 먼저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안 그러면 얼마 전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가 정말 원통할 것 같아요. 정말 그때도 얘기가 논란이 가장 컸던 게 장관 자리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랬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최규진 후보자도 본인이 장관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분 같아요. 여러 가지 본인이 SNS에 썼던 여러 가지 내용도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지금 하나하나 다 뒤집고 있잖아요. 자신의 삶까지 부정하면서 저렇게 장관 자리를 얻고 싶은가. 그러면은 자기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해서 말을 뒤집는 그 이전의 행동이라는 건 도대체 왜 했나. 알겠습니다.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됐고 자기 스스로 만든 결격 사유가 굉장히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 뺨을 때렸다. 본인이 전반적인 맥락을 다 설명하긴 했더라도 만약에 저게 청문회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또 소명과 설명은 해야 되겠죠.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최규진 후보자는 절대 낙마 없다. 두 번째 낙마는 절대 없다. 이렇게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사실 이제 정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또 이제 야당 공세에 대한 차단적인 성격의 두 번째 낙마는 없다 이런 기조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뺨을 맞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더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행인 거는 최규진 후보자에 따르면 그 학생에게 사과를 받았고 예. 뭐 이해를 구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조금 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저희는 두 번째 낙마는 없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사가 된 뒤 날 찾아와 용서를 했다는 게 학생이 용서를 한 거죠. 학생이 사과를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최규진 후보자의 얘기일. 글쎄요. 근데 이것도 다 최규진 후보자가 본인의 과거 일을 회고하면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갖가지 논란 말고도 저 얘기가 또 화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사례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여러 인사 문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조금 전 국회 여기에 출석했는데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게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성취 예측 모형 지수입니다.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저런 분들 아예 이제 고위공직에 들어오면 안 되시는 분이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수 지방위원장님께서는 공직에 들어오시면 안 된답니다. 누가? 우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그럽디다라고 내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동석 처장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답변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동석 인사처장이라면 제가 예전에 한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에 나이 기준을 정한 적이 있었죠. 측정 나이가 지나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그럼 그 기준을 유지하고 계신 거라면 본인도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야말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정도까지 발언을 한다면 괜찮을지 몰라도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의 생각을 유지한다? 저는 지금 서범수 의원이 일부러 저 특정 몇 명만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예를 들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이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박하게 평가했던 과거 영상들이 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 다루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오늘 확인된 거라면은 과거에 본인이 지적했던 사람들을 지금 아주 중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본인의 인사철학은 지금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결이 다른 대통령을 모시고 인사혁신처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이슈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거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거치 문제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결이 맞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도 보이는. 왜냐? 예.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예. 자기를 지켜줬잖아요. 다 민주당도 지켜줬고 끝까지 임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 있고 이게 지금 대통령 생각인가 보다라고 해서 오늘 또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내놔서 글쎄요. 영상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최규진, 최동석 여러 인사 관련 논란 있는 인물 중심으로 저희가 5위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전선이 있죠. 바로 4위입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 이문정 검사장님. 지난주에 이문정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했고요. 지금 여권대에서 겉으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지만 이문정 검사장의 저 우적 발언을 둘러싸고 여권이 둘로 갈라진 듯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장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민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도 그렇고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저는 이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네, 논쟁을 하는 게 좋죠. 논쟁하라 했더니 싸움하라고 했다. 일단 정치권 얘기 말고요. 검찰 내부 기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저희가 보도 몇 가지를 좀 모아봤는데 네. 이건 검찰 내부 게시판이고 이건 하나의 보도입니다. 일선 검사들 얘기는 이문정 검사장 향해서 아니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안 수사 안 해봤냐. 누더기 옷으로 패션쇼 강행하고 간 못 본 채로 요리 출품한 뒤에 검사가 책임지는 이상한 논리다. 이 검찰개혁안 이른바 오적 논란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봉숙 검사는 옛날에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에서 좀 부실수사한 거를 본인이 보안 수사를 해서 결국 살인죄를 적용해 한 그 성과로 나중에 인권상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우리가 왜 검찰이 있을까요? 경찰도 수사를 하죠. 그렇지만 경찰이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래서 사건 지휘도 하고 보안 수사도 하고 해서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바로 피해자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그 공봉숙 검사 이야기나 강수산나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경찰의 어떤 수사를 그냥 영장을 그냥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도장만 찍어주고 그래서 보안 수사 좀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해서 보안 수사 요청도 못하고 그러면 공판 들어가서 경찰이 준 자료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 재판장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이 수사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지금 검찰의 수사권 폐지인가요? 왜 이게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검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 이유가 결국 약자에 대한 보호 때문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검사들이 정치 검사들이 있고 하는 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고친다고 전체 검사를 단 1%밖에 안 되는 지금 정치인 관련 수사를 없앤다고 99% 되는 일반인 사건을 지금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왜 검사들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그런 의무들을 가지고 많은 검사들이 사실 특수부 안 가고 형사부 검사들, 공판부 검사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단지 몇몇 소수의 어떤 이 정치검사, 특수검사 이걸 갖다가 없앤다는 이유로 전체 초과삼관을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안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저와 금요일에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을 직격하면서 뭐 약간 검찰에 장악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정성호 장관의 반응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기획안에 대해서 뭐 검찰개혁 오적에 장악되어 있다라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뭐 장관이 저희에게 부활하고 올 수 있는 뭐 그래서 저는 검사장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이 정당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예,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까? 이러니까 검찰개혁 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검찰 오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임명되신 대통령에서 직접 임명되신 분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봉욱 민정수석 등등을 아예 오적이 갖다 놓고 본인이 상관이잖아요.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그런데 현재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정성호 장관이 꽤 참으면서 본인도 여러 자괴감이 드는 듯한데 좀 인내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뭐 서병수 의원이 저렇게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해 주는지 몰랐는데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문정 검사장이 저는 본인의 철학과 의견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얘기를 조금 우회적인 표현으로 해도 우리 충분히 다 알아먹거든요. 근데 오적이라고 했어요, 오적.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이번 인사가 조금 검사 위주로 너무 좀 편향된 것 같다. 그래서 우려가 있다. 예.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고, 검찰 개혁은 뒤로 가고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또 민주당과 또 검찰 내부가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라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문정 검사장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구성원도 그렇고 서로 표현을 저는 상당히 정제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성호 장관도 직접 문제 있다, 부적절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게 구정현 변호사님. 여기 보면 이문정 검사장 말에 뭐 이거 항명까지 볼 필요 없다 할 만한 지적했다, 박지원. 작금의 사태 거칠게 표현한 거다, 우려의 표출. 뭐 박상회, 홍익표 이런 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마치 보기에 따라서는 박지원, 추미애 혹은 민영배 이런 인사들이 정성호 장관, 여당 출신 중진위원 법무부 장관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문정 검사장의 힘을 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것도 뭐 강성 지지층의 니즈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안에서 같은 주장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른 주장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잡혔을 뿐이지 갈등으로까지 보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나 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척하니까 정성호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질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민 챙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보수정당에서 언제 그렇게 챙겨줬냐 이러는데, 그거는 보수정당에서 하던 주장에 따라오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진심이겠는가? 그럴 것 같았으면 기존의 검찰을 악마화하고 폐지하자는 주장을 쭉 해왔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나도 정권에 대해서 맡아보니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일반 중도의 이제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당에서는 강성 지지층에서 여태까지 해온 거,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이제 수렴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에 대해서 일부 권한을 아마 남겨둘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고 나면 검찰만큼 쓰기 좋은 잘 드는 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정치 검사들이 문제인데, 시스템적으로 다 도려내면 정권에서 쓸 칼 하나를 내가 내려놓는 셈이니까 이제 또 딴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양측의 그런 충돌이라는 게 실질적인 갈등까지는 아니다.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보여주기 하나, 그리고 기존 체제를 확 바꾸는 그런 무책임한 정권은 아니다라는 거 또 보여주기 하나. 결과적으로 수렴한 거는 나는 양쪽의 떡을 다 갖겠다.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파열음처럼 비춰지지만 결국 이것 또한 우상호 정부서 표현에 따르면 논쟁하러 같이 싸움하냐, 논쟁 정도로 나중에 다 이렇게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좋은 방식으로 그냥 중간에 어느 타협점으로 이제 귀결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문정 지검장은 그냥 자기 정치하고 있다, 몸값 키우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검찰 출신이 민주당 쪽으로 출마할 때 출마 선언하면서 검찰 때리고 발언하고 나가는 딱 그때 하는 발언 수준이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강성 지지층의 니즈 쪽으로 나는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일단 공개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불쾌감을 이문정 검사장에 내비쳤기 때문에 여권 내부가 이른바 검찰개혁의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정확히는 여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좀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4위였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이문정 검사장이 화두, 논란거리라면 국민의힘 내부는 이 사람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번에 선출이 된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글쎄요, 장동혁 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번에는 사실상 계엄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더니 오늘은 월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탄핵 소추 없이는 탄핵 심판도 없고 탄핵 결정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중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합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정확히 이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뉴스탑10에서 윤기천 부위원장님. 국민의힘 지도부는 합의된 의견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렇게 카메라 딱 있는 데서 윤 전 대통령 석방해라. 글쎄 이제 뭐 그냥 평론가나 유튜버나 뭐 이런 장외에서 하는 말이 아닌데 이게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동혁 체제가요? 뭐 다양한 의견을 어느 정도로 조율해 나가는지도 그 시험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도 사실은 김용전 부원장에 대해서 석방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석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무려 38명의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거기에 대한 당내 반응을 한번 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석방하라,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강력한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 사실 의결이 없었으면 탄핵 절차도 없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탄핵 의결은 전략적으로 이게 찬성안과 반대가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전 의사가 전제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김민수 최고에 대해서 저런 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최고위원이 5명씩인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정당 내에서 보여주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김문수 최고의 저런 기조에 대해서 이거는 정당 내에서 포섭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그 범위를 넘는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듬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장동혁 대표와 조율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당내에서 뭐 걱정하는 모습을 또 김민수 최고가 수용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한 의견을 왜냐하면 우재준 최고 같은 경우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5명의 최고가 비슷한 기조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당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발언 또는 민심에서 완전히 도외되는 발언은 0점 조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뭐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 부분은 정치적 구호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당의 소위 말하는 민심을 이반시키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뭐 저도 기사를 봤는데 지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예를 들고 0과 10의 스펙트럼이 있다면 좌우가 있다면 본인도 조금씩 더 중도 확장 하루에 1도씩 더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이현정 의원님 최근에 이제 정책위 의장에 김도읍 의원도 임명하고 비교적 온건한 색채가 있는 사람들을 당 지도부에 앉히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노력에 반대되게 또 접견 뭐 말고 계엄 혹은 탄핵 과정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한다면 물론 뭐 누군가는 거칠다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뭐 할 만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장동혁 체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장동혁 체제의 성격이 저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장동혁 대표가 그 지금 김민수 지금 최고위원 지지자들과 똑같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거 아닌가요? 자, 그게 바로 태생적 한계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어떤 이 0점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반면에 김민수 최고야 뭐 아쉬운 게 없죠. 본인이 지금 지지받은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쪽 사람들의 보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질까 바로 이 부분이겠죠. 사실 저게 뭐 당원들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가 다 듣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규정 자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석방하라? 지금 뭐 어떻게 석방해요? 뭐 석방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 정책 주장을 매일매일 저렇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인상.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지지층을 얻고 당선됐기 때문에 또 똑같은 저런 주장을 내치진 못할 겁니다. 만약에 내친다고 그러면 만약에 비공개로 한다든지 뭔가 지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바로 그 예를 들어서 당선에 도움을 줬던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바로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 말이야 윤호개인 하라고 지금 당선시켜줬는데 왜 지금 그런 거 입막냐? 바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지금 장동혁 체제의 태생적 한계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사실은 뭔가 턴을 하고 싶어도 계속 그런 세력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 박미호 교수가 지난번 동국대 교수가 워크숍 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가 롱런하기 위해서는 지지자를 배신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용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자. 아직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는 김문수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이제 설화의 주인공이 됐다면 장외에서는 이 사람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쳐니까 전환길이 이제 파고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뇌관이 전환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전환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도운 거거든요. 정치적인 빚이 있는 셈입니다. 전환길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청구서를 내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찬탄파 내지 이런 분들과 전환길이 같은 당에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뇌관이 전환길 씨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의병이고 당 외곽이 맞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성치훈 부의장님. 네. 근데 이게 본인의 주장이니까 진위 여부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 실제로 진짜 본인한테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는데요, 전환길 씨 주장은? 저는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전환길 씨가 이번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꽤나 큰 역할을 담당을 했죠. 뭔가 본인 전환길 TV를 보고 있는 뭐 1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80%가 넘는 사람이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동혁 후보 사실상의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걸 뒤엎고 결국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 지지층, 보수에서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동혁 후보를 당선시켜준 건 전환길의 힘이 아주 크구나. 그러면 나도 공천을 받고 싶으면 전환길 씨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V1은 장동혁 대표일지 몰라도 V0는 지금 전환길 씨가 아닌가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전환길 씨가 그런 얘기했죠. 그런 역할을 안 할 것이다. 난 청탁 안 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안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다 틀렸습니다. 청탁을 받더라도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공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전환길 씨가 아무리 뭐 V0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공천을 청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안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 모두 부담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본인이 얼마나 지금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정말 진심으로 중도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겉으로 발언으로 중도층을 향해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발언이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아마도 전환길 씨는 그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중도 확장을 하지 않아야 예.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재섭 의원 말고도 이제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영태 의원은 전환길 씨 어디 아픈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 이런 거에 이제 두 분의 지적이 있어서 뭐 약간 이제 국민의 내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다양성 스펙트럼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과는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전환길, 안에서는 김민수 이런 인사들 혹은 전당대회 때 꽤 스피커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이게 한 그릇에 품을 수 있는 스펙트럼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전환길 씨의 경우에는 국내심이 품어야 되는 대상 스펙트럼이 아니에요. 저는 당외 인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 물론 당원에 가입해서 한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평론을 하고 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와야 다른 정도의 목적의식을 갖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느낌보다는 유튜브에 구독자를 늘리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소 좀 저희가 생각하는 뭐 당내에서 할 수 없는 발언들을 그분이 하니까 이걸 품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예.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어떤 스톤을 보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에서 이거 문제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는 당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당의 어떤 세를 확장하는 길인 것이지 너무 엄한 잣대를 갖고 선생님 같은 잣대를 갖고 하게 되면 이게 당세 확장이 되나요? 민주당은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엄한 잣대를 갖고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같은 한 표입니다. 더 많은 당의 어떤 당원 당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엄한 잣대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전환길 두 사람의 얘기가 최근에 이제 주말 새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뭐 김용태, 김재섭 청년 정치인들도 이제 비판 대열에 가담한 얘기까지 3위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상위권 주제로 가고 있죠. 딱 2개 주제 남았는데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인데요. 본인들이 보고 온 그 CCTV를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리를 붙잡고 그래를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저 영상을 확인한 열람한 김용민 의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1차 집행 때 속옷 차림에 누워 있었다. 몸에 손대지 마. 반말로 정한 윤 전 대통령이다. 2차 집행 속옷 차림에 성경책으로 추정되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적으로 불발된 이후에는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볼게요.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했을 때 이런 말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건 최성원 씨, 최순실 씨 집행 사례와 다르다. 최순실 씨는 자발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얘기. 그리고 내가 검사장을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겠냐. 저 열람, CCTV 열람 상당히 구체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최초에 이 논란이 있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최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이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민주당에서도 무슨 인권 침해냐, 우리가 들은 거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CCTV 열람까지 이루어졌는데 저는 사실 오늘의 이 CCTV 열람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죽이다, 망신죽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평생 동안 체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붙이고 했던 그 본인이 지금 스스로 법치를 어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과거에도 경찰이 수사하거나 공수처가 수사할 때 수사권 없다라고 우기면서 나중에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 조사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CCTV 열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에 출석하세요. 또 형사재판도 제대로 받으세요. 이런 지적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제 CCTV를 직접 가서 봤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반응을 내놨어요. 특혜 제공,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사용과 열람을 못한다. 이거 명백히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기천 부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 방송하는 와중에 저희 제작진이 확인해 보니까 일부 기사화된 내용 중에 저 해당 CCTV의 영상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정확히 저도 잘 몰라요. 못 봐서. 그런데 저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왔어요. 이제 저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치소 측에서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못 낸다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 못 낸다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열람 결의를 냈거든요. 그래서 열람하러 갔으면 자료 제출을 못하는 정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열람은 가능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열람시켜주고 열람한 분들도 어찌 보면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고 물론 국회의원들은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단 말이죠. 예. 더군다나 이게 영상으로 찍혀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명확히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제가 하나 민주당 의원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이 뭐죠? 국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공익을 위해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결론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하기 어려운 거부행위를 했다. 이게 국회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권력이 남용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에 만약에 설명된 부분이 진짜라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국회가 개입해서 그 비난에 있는 여지의 정확한 상황 묘사를 저렇게 해야 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컨대 이 CCTV라는 것은 설치 목적에 따라서 그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돼야 되는 것인데 저것이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된 사안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권한남용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유포된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거는 국회 권한남용의 극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제 이런 거는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셨던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건 그냥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냐? 아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법치 국가가 바로 선다. 근데 이제 상당히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럼 어쨌든 가장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몸 상태가 괜찮고 이 집행이 끝난 다음에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거에 좀 민주당 의원들은 방점을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민주당이 집단 관음증을 유발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회의 결의를 통해서 봤다라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마치 본 것을 거의 뭐 아주 자세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국민들에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니 이게 무슨 아까 결론 이야기 하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저 속옷바람으로 그냥 저항했다.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이 전직 대통령에서 품위가 떨어진 사람이다. 이거 지금 주장하려고 지금 본 거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는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아마 이 국회의원들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 영상이에요. 그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근데 그걸 아마 이 휴대전화로 찍어서 이 화면에 있는 걸 찍어서 지금 유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철저히 밝혀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처음에부터 이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음증을 집단을 만족시켜주는, 자 봐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모습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죽했으면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거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겠습니까? 관음증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민주당에서 보고자 했던 이유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도 특검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국민들 보시기에 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원들이 전 들어가서 열람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추정되는 영상이 만약 누군가 들어가서 촬영을 한 것이라면 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뭔가 징계나 이런 것들을 처분을 내려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위까지였습니다. CCTV 열람 민주당 의원들 얘기.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제발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에요. 자식 농사에는 공중도덕, 예의범절 가르치는 게 필수다. 만약에 돌 던진 아이들이라면 차량이 파손됐기 때문에 사람 안 다친 게 진짜 천만다행이었죠. 열심히 일하려고만 했더니 서로 저격만 하고 있다. 한복, 상복 뭐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말씀하신 듯한데요. 더 보겠습니다. 국회가 그러게요. 옷차림 대결장은 아니잖아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로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빙상연맹이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안현수 선수의 대표팀 복귀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빙상연맹이 공금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코치를 해임 결정했다는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당사자인 코치는 공금 처리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빙상연맹의 보직 해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주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때쯤이면 아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으로 갈 채비를 갖췄을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오늘 저녁에는 늦어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곧 평양에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열차 관련 얘기, 북한 전문가인 고용환 원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갔을 때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 고기를 숙성시켜서 가져왔는데 북한 셰프들이 그걸 미국 수행원들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처음 그렇게 맛있어요? 김정은 요리사가 양식이 있고 한식이 있고 일식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객차 안에 그냥 그 식품만 싣고 다니는 객차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거 저 와규 가서 스테이크 해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생선 스시 해오라 그러면 스시 해오고 기차가 15량이 길잖아요. 길어도 그 절반 이상은 김정은 혼자서 쓰는 거예요. 저 해당 열차를 직접 타본 고용환 원장의 목소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이 화면에 이 물음표를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속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부 통일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거의 7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오후에 평양에서 출발을 했다. 예, 평양에서 전용 열차를 탔다라는 고위 관계자의 정부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구엽 부장관님. 네. 뭐 예상대로인데 이제 이틀 모레가 열병식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저녁에는 떠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꼬박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출발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내일 오후쯤에는 아마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신의주에서 한번 묵었다가 단동을 이제 그 열차를 갈아타고 그 열차를 갈아타는 것이나 이제 선로가 바뀌는 것이죠. 예. 그 단동에서부터 베이징까지는 쭉 쉬지 않고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 열차는 시속 60km로 달리거든요. 상당히 느린 속도입니다. 예.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고용환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의 열차가 일반 열차와는 달리 여러 가지 뭐 방탄 시설이라든가 혹은 정말 각종 전자기기들이 다 달려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고 또 그 열차량도 굉장히 깁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북한의 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서 이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60km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여기까지는 속도가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중국 가서 좀 속도를 낼 텐데 이미 알려지기로는 오후 6시 18분부터 출발하는 단둥 이 열차가 매 하루에 한 번 운행했던 열차가 9월 1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떠났다는 속보와 비춰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겠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이 정말 베일에 쌓여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열차. 아까 고영환 원장 말처럼 뭐 내로만 뭐 스시 내로면 스시 내어라, 랍스터 내로면 랍스터 내어라. 여기 노래방, 의료실, 벤츠 방탄차 운송 없는 게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 어떤 김씨일가들을 모시는 그런 열차는 사실 김정일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김정일은 어떤 해외를 나가거나 지방 순찰을 갈 때마다 언제나 열차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즉 김정일이 항상 애용하는 열차다 보니까 그 열차에는 각종 경호 시설은 물론이고 뭐 방탄의 박격포라든가 혹은 어떤 위성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재밍 장치들로 달려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정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여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열차를 김정은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김정은에 들어서서 조금 더 김정은의 구미에 맞게 열차의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바뀌었다. 내부 인테리어들이 싹 바뀌었다라는 것이 한번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김정은의 어떤 체형에 맞는 소파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 예. 또한 언제든지 최고위급 관료들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 또 원격 도종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한 화학전에도 대비할 수 있게끔 방어 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추어진 열차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열차가 한번 이동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경호 인력들도 함께 이동을 하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어떤 대규모 행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초호화 방탄 열차이기 때문에 정말 단거리 비행기로 가면 정말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열차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1호 열차를 애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중국만 분주하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비상은 여기가 걸린 거잖아요. 김구엽 보좌관님. 여기
주중 북한 대사관에 보니까 아예 옥상에 저희 베이징 특파원들이 취재한 데에 따르면 금색 국장이 설치되고 지금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지금 대사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베이징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관 통틀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 대사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게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제가 북한 대사관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를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까? 저 내부에는 뭐 호수도 있고요, 뭐 수영장도 있고 농구코트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6년 만에 방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 마지막으로 방중을 했었고 6년 만에 찾다 보니까 이 대사관 직원들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 북중 관계 때문에 대사관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를 들어서 다시금 김정은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은이 중국으로 간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아무래도 이 북한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북한 대사관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방중을 초라하게 보이지 않게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은 대사관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의 어떤 이면에는 김정은의 방중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저 영상 저희가 준비한 그 주중 북한 대사관 영상을 아까 잠깐 봤는데 저 안에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안에? 예, 그렇습니다.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하나 있고요. 그 호수 주변에는 조용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요. 뭐 산책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뭐 철조망으로 지금 원천 봉쇄가 돼 있고 2인 1조 순찰 때 금색 국장까지 설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이제 북한 대사관 주변도 주변인데 태난먼 인근도 그렇고 거의 진공 상태에서 한 이틀 남았는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떠났다고 하니까 김규혁 보좌관님 실제로 여기 보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검문 검색을 강화하냐면 행인 물티슈도 압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중국의天安문, 저희도 이제 중국의 여러 지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天安문 근처에는 베이징 시민들도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즉 중국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전승절 80주년 행사고 여기에 중국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뭐 푸틴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또한 이天安문이라는 장소와 과거의 어떤 천안문 시위라든가 어떤 중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시위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장소다 보니까 혹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공안을 정말 있는 대로 다 풀어서 뭐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틀 뒤면은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북한 전문가시니까 김 보좌관께서도 김주애가 온다, 방중을 한다면 진짜天安문 막루에 아버지와 같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까? 저는 천안문 막루에 김주애가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보통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후계 구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을 때 또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특히 중국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이 김주애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푸틴과 시진핑에게 자기의 딸을 소개시켜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 천안문 막루에 김주애가 올라가게 될 경우 스포트라이트가 시진핑이 아니라 김주애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이 아마 허락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중러 세 나라 정상의 저 막루는 AI로 이제 한번 재구성한 영상이고요. 사진이고 김주애도 후계자 이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진짜 후계자가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바빠졌고요. 조금 전 알려왔던 얘기는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행, 베이징행 열차에 올랐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이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충돌한 여와 야입니다. 정기국회의 극한 대치가 예고가 돼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